협동조합 학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협동조합의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런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꾸준히 참여하신 분들은 앞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다 알고 계실 건데요. 이미 유튜브에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6번째로 공동육아 협동조합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에 발표, 그다음 뒤에 토론, 그리고 자유토론 이렇게 세 파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협동조합 쪽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셨고 현재는 공동육아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회장을 맡고 계신 이경란 박사님께서 진행해 주실 거고요. 뒤에 토론은 이가람 박사님께서 또 중요한 내용의 토론을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제목이 공동육아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의 역할과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20-30분 정도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경란 박사님, 이경란 회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등장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공동육아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회장 맡고 있는 이경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협동조합 학회에서 예전에 한번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뵙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제가 지금 현재 맡고 있는 거는 그 공동육아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의 회장이라는 직함을 맡고 있는데 바로 이 이전에는 이 연합회의 모태가 되는 조직인 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이라는 사단법인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연합회를 이제 키워내는데 함께 같이 했었기 때문에 이 연합회가 자리 잡는 과정에서 일단 회장을 한번 맡아라 해서 현재 맡고 있고요. 현재 그 사단법인에서는 주로 이제 교육 연구 파트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조직이 오늘 이야기에서도 함께 활동하는 것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여서 함께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저한테 주신 주제가 공동육아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에 관한 주제를 주셨어요. 이게 2019년도에 이제 만들어진 조직인데 그러다 보니까 연합회만 갖고 얘기를 하기에는 좀 내용이 그렇게 풍성하지는 않은 편이고요. 그래서 연합회의 기본이 되는 공동육아 사회적 협동조합, 그리고 공동육아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지게 된 그 배경인 공동육아에 관한 이야기까지 포함해서 좀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전체 과정은 뭐 밑에 부제로 주신 협동조합 정체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의 정체성은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는가라는 것을 한 30년 전부터 내내 고민해 왔었던 주제였었고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새로운 혁신이 필요한 지점에 와 있다고도 판단하고 있어요. 공동육아의 경우에도. 그래서 이제 그 혁신 그리고 또 사회적 확장의 필요성을 너무나 절실하게 느끼고 있지만 굉장히 지금 나름의 벽에 부딪혀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런 고민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 세 가지 부분, 공동육아, 그다음에 공동육아 사회적 협동조합, 공동육아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라는 세 가지 흐름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연합회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개념이 그 연결되어 있는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다라고 하는 것을 좀 넘어서 이 공동육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으면 공동육아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또는 공동육아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먼저 공동육아에 관한 이야기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공동육아라는 개념은 1990년대 초반경에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함께 아이를 키운다라고 하는 게 지금은 굉장히 보편적인 용어로 뭐 부부 공동육아라든가 가족 공동육아라든가 아니면 공동육아 공동체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언어로 쓰이고 있고 보편적인 언어가 돼버렸는데 사실 이거는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왜 그러냐면 1980년대를 넘어서서 한국의 산업화가 본격화되고
수많은 여성들이 특히 중산층 여성들까지 직장을 갖게 되고 하는 그런 사회가 돼버린 거죠. 90년대에 들어서는 과정에서. 그런 큰 사회적 변동이 일어나고 핵가족 중심 체제로 바뀌고 기존의 공동체적 사회 질서는 이제 무너져가 있는 상태이고 가족에서도 함께 대가족이 아이를 키우던 문화는 이미 거의 없어져 가고 있는 상태고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는 수많은 가족들이 아이를 키우게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미 사회가 크게 변화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판단한 사람들이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기른다는 것은 어떠해야 되냐에 대한 고민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육아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고민을 했고 아이는 어떻게 성장하는 것이냐 그리고 육아 아이를 중심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해야 되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질문들을 했었던 80년대, 90년대, 70년대부터 계속 그 고민들이 이어져 와서 정리된 개념이 공동육아라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돌봄은 개별 가족이 완전히 전담할 수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만이 아니라 국가, 지역사회, 시장경제 모두 다 아이는 함께 돌봐야 되는 사회적 돌봄, 사회적 육아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개념이 정리가 됐고 그것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공동육아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가장 넓은 개념으로는 사회적 육아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작은 가족주의로 똘똘 뭉친 한국의 가족제도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가족 그다음에 확장된 가족의 개념 가족과 가족의 연대 그다음에 다양해지는 가족의 형태들이 모두 같이 공존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어떤 가족의 형태든지 아이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경제적인 문제든 사회적인 문제든 뭐 젠더적인 문제들을 넘어선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다라고 하는 모든 아이를 함께 잘 키우자라고 하는 운동의 셈인 거죠. 그것을 무너져가는 공동체라고 하는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공동체 관계 속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것이냐라는 질문을 했었던 것이 공동육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어른들은 계속 함께 살아가는 과정들을 그 안에서 같이 경험하고 아이가 그 공동육아의 관계 속에서 크는 과정에서 어른들도 함께 성장한다. 라고 하는 정리를 해서 인생 공동체, 살림 공동체, 좋은 삶을 위한 공동체, 그리고 영유아기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삶의 과정들을 함께 해나가는 관계로 바꿔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가능성까지 포함해서 이런 많은 개념들이 지금 공동육아 속에서 같이 논의되는 개념입니다. 간단하게 이 공동육아라는 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설명드리면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공동육아가 아니라 공동육아 운동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것은 운동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가장 먼저는 야학운동에서부터 출발한 70년대 후반에 야학운동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야학을 하는 과정에서 그 동네에서 놀고 있는 가난한 아이들을 봤었던 젊은 친구들이 젊은 대학생들이 이 아이들의 이 그 가난의 재생산이라고 하는 것 이 아이들이 크면은 또다시 이런 불평등한 사회 구조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문제에서 아이들의 출발선을 함께 하자. 똑같은 출발선을 만들어주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까지 들어오면서 이제 시작된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학의 전문 과정 버전인 해성보육학교 그래서 야학 출신들 중에서 교사들, 보육교사들을 양성하는 일부터 출발을 했고요. 해성유아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벌써 거의 120명 정도 규모 되는 저소득층 지역의 산골 난곡에다가 이제 큰 천막을 치고서 이제 유아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뭐 그때 표현을 하시는 걸 보면은 그 자체로는 굉장히 의미 있었으나 교육 과정이나 아동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떨어졌었던 시기다라는 평가를 하세요. 공장식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이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거는 이게 사실은 이들만의 고민이 아니라 이미 이 사회 전체가 갖고 있는 고민이기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케이스를 당시에 여러분 잘 아시는 전두환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가 방문을 해요. 방문을 해서 와서 이제 보고서
그래. 그러고 나서 만들어진 것이 새마을유아원이라는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제화가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해송유아원은 이 법적 단체한테 뺏겨요. 뺏기고 새로 만든 것이 해송아기 둥지라고 창신동에다 또 이제 달동네 꼭대기에다 또 하나 또 만듭니다. 이 해송아기 둥지가 사실은 공동육아의 모태라고 볼 수 있어요. 수많은 공동육아의 개념들을 여기서 다 실험해 보거든요. 부모의 삶, 부모의 지역의 삶 속에 녹아드는 육아는 어떤 것이냐, 아이들은 어디서 성장해야 되는 것이냐, 그런 아이들에게도 가장 좋은 질의 교육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사회적으로 부모만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들,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아이를 기르는 다양한 방법들을 구성하고요. 작은 집안에서 노는 것은 정말 불가능하니까 동네에 나가 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들이라고 하는 바깥에 가서 노는 개념, 동네 활동을 함께하는 지역 당시 빈민운동과 결합되는 활동들, 굉장히 그런 많은 실험들이 여기서 진행됐었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지내오다가 92년도에 새로운 모임이 생깁니다. 당시에 굉장히 큰 사건들이 일어났죠. 그 엄마 아빠들이 일하러 나간 사이에 아이들만 있는 집에서 아이들이 놀다가 불이 나서 아이가 죽어가는 그런 사건들이 마구 생겨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여성들이 이제 일을 하러 많이 나가게 되는 시기가 되면서 새로운 개념, 바로 공동육아라는 개념이 탄생을 했고, 이것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확산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부모의 주체성이라는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당시에도 뭐 새마을 유아원도 있고 다 했으니까 어린이집들이 있긴 했었는데 그 당시에 어린이집들에서는 주로 원장 중심, 부모들은 뭐 거의 아무 발언을 하지 못하는, 뭐 아이들 인권에 대한 고민도 충분하지 않은 뭐 그런 상태로 진행되고 있었던 것에서 이런 고민들이 들어간 새로운 운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제안이 있었고요. 그거는 어쨌든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바로 교사, 부모, 아이 모두 다 참여하는 이런 새로운 유형의 어린이집을 만들자라는 운동이 생겼고, 그것은 협동조합의 방식으로 추진하자라고 해서 93년도부터 이제 준비가 되기 시작해서 94년도에 어린이집을 처음 열었어요. 사실 저희 몇 년 전에 구술 사업을 했었는데, 그때 이 개념들을 제안하셨고 어린이집 운영 방식을 하셨던 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저희가 협동조합 메카 하면 원주 얘기하는 것처럼 원주 수준 이상의 고민들을 하세요. 지금의 개념들을 그때 이미 다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부를 깊게 하셨던 분들이죠.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그 공동육아 협동조합이 사실 현재 공동육아 사회적 협동조합, 공동육아 운동의 가장 기본 틀을 만들어 나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사단법인을 설립하고요. 그것이 현재 공동육아 공동체 교육이 모태가 됐고요. 그리고 그것이 2005년도에 그 노무현 정권기에 영유아보호법이 엄청나게 변하는데 이 관점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누구에게나 필요한 그런 보육의 새로운 형태로서 그 부모들이 함께하는 보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법적으로도 받아들여지는 시기고요. 그리고 그래서 2008년도에는 이런 공동육아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누구나 공동육아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라고 하는 새로운 미션과 비전을 만들어 나가기도 했고요. 그렇게 쭉 지내오다가 2019년도에 연합회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큰 흐름에서 또 하나 본다면 영역이 크게 확장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영유아 부분에 출발하죠. 그래서 공동육아 협동조합 어린이집, 그다음에 육아사랑방, 품앗이 공동육아, 직장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하는 거, 심지어 유치원까지 전체적으로 영유아 부분의 모든 분야에서 이제 공동육아가 실현되기 시작해 가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리고 초기부터도 계속 고민을 해왔던 것이 청소년기까지의 과정인데, 그래서 초등기에 대한 고민들이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어떻게 아이들이 이 공동육아 관계망 속에서 또는 이런 이어지는 속에서 성장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꾸준히 있었고, 그래서 협동조합형 초등 방과 후를 이제 만든 것을 계기로
되기로 해서 이제 대안학교로 이제 많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는 정부가 온종일 돌봄이라고 하는 정책을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간에 이제 그동안에 계속 이런 고민들이 이제 정책화되는 과정인데,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다함께 돌봄 센터라고 하는 초등 아이들의 방과 후 돌봄 기관들이 전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모델도 공동육아로 추진해 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저희도 이제 위탁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에서 아이들 마을에서 어떻게 지역 안에서 살아갈 것이냐라는 고민이 초기부터 계속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델을 노인과 아이가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뿌리와 새싹 커뮤니티 활동이라든가, 또는 성미산 마을, 뭐 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성미산 마을 같은 공동육아 마을로 지금 확장되는 과정이라든가, 또는 이런 교육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 생태계를 만들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사실 그 서울시나 뭐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공동육아 방식으로 연결하기 위한 하나의 체계 구축 사업에도 같이 참여하고 있고 해서 이렇게 크게 전체적으로 공동육아 영역은 크게 확장돼 가고 있습니다. 뭐 크게는 아동, 교사, 부모 이렇게 함께 참여하는 구조고요. 그것을 공공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있는 민주적 운영 체제로 함께 간다라고 하는 것이 방법으로 제안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선언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2004년도에 벌써 상당히 됐죠. 2004년도에 보육을 3주체의 권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선언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든 아이는 물론 아동 권리라고 하는 면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았죠. 그리고 그런데 그 아동 권리라는 게 도대체 내용은 무엇이어야 하느냐, 실제 생활 속에서 권리를 실현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까지도 정리가 일반적으로는 다 퍼져 있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교사의 권리, 그 다음에 부모도 권리를 가진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그런 활동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권 보육이라는 개념으로 최근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건 아이들의 삶을 다루고 있고 아이들의 생활과 교육, 돌봄과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통합되어 있는 기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 기관에서 이 교육 철학이 상당히 중요하죠. 아동 중심적 교육을 하는데 생태적 능력을 키우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그러니까 장애와도 통합하고 연령하고 통합하고 하는 이런 통합적인 기본적인 삶의 문화 과정, 그것을 서로 연결하는 소통의 능력, 차이와 연대를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이런 많은 것들을 이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문화 능력은 생활인데 틀렸네요. 이런 걸 기본으로 해서 이제 모든 것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2년도에 어린이 행복선언이라는 것을 사람들하고 같이 만들어요. 보육권리 선언에 있는 것들을 쭉 하는데, 사실 이 어린이 행복선언을 이제 각 어린이집에서 교사나 부모들이 다 보고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지? 이런 것을 한번 돌아보는 자료로도 쓰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특히 인권, 그 다음에 생태, 관계, 그 다음에 생애과정 전부에 걸친 이야기를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를 정리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면, 그래서 공동육아 사회적 협동조합은 공동육아 철학 그리고 협동조합의 원리를 이제 두 가지를 결합하는 운영체계를 갖게 되죠. 그래서 저희 회원 조직으로 되어 있는 모든 공동육아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정관에 목적사항이 이게 꼭 들어가요. 이 문장이 목적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앞에는 뭐 당연하겠는데, 그래서 성, 지역, 계층, 혼인, 신체, 정신, 이거는 아동 권리협약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인권선언에 들어가 있는 항목이에요. 그런 것들이 차별과 불평등을 극복하는 운동이고, 이것을 실천해서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지역사회가 보다 더 좋아지는 데 기여한다라고 하는 공공성과 확장성이 그 안에 담아야 한다라고 하는 약속을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이제 처음에 만들 때는 다들 이걸 굉장히 고민하고 하긴 하는데, 그냥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합에 들어오신 분들은 어린이집 보고 들어오는 것이 조합 보고 들어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현재 그 공동육아 공동체 교육 안에 이런 어린이집과 조합형 어린이집과 방과 후 아니면 지역아동센터들 이렇게 포함해서 한 102곳 정도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94년도에 만들어진 이후로 굉장히 많이 퍼져가고 있고요. 그 중에서 사회적 협동조합, 일반 협동조합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그 공동육아 사회적 협동조합은 47곳, 그래서 전체적 협동조합 법인이 49곳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이 모든 곳이 다 연합회 회원으로 가입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자발적인 가입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 횟수는 10개 미만이에요. 현재는. 그래서 어떻게 연합회는 회원 수를 늘릴 것이냐가 사실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냥 간단하게 이제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런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쓰고 있는 자료인데요. 사협은 다중이해 조합원이죠. 그래서 부모와 교사와 후원자들이 조합원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목적은 아동 돌봄 교육 공동체를 좀 포괄적으로 좀 해가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린이집만이 아니라 길게 보는 아이의 성장, 또 사회적 가치의 확산이라는 걸로 목적을 좀 더 명확하게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실제 여기서 가능한 사업체는 굉장히 많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태까지는 조합형 어린이집 운영 또는 방과 후 운영 여기에 딱 묶여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저희 이 내부의 혁신 문제와 관련을 해서 그 내부에서 어린이집 운영에만 부모들이 매이지 않게 하기 위한 새로운 방향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이. 내가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기 위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어린이집 운영, 아이와 관계된 것에 올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합의 비전, 조합이 어떻게 앞으로 전망을 가질 것이냐, 이런 것들, 그리고 그것이 내 아이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지라고 하는 것까지 길게 보는 시야가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재밌는 거 그런 얘기를 꺼내면 굉장히 호응이 좋아져요. 다들 고민하고 있는 주제라는 거죠. 근데 이 조합과 이 기관, 운영하는 사업체 사이에 명확한 내부 정리와 이런 것들이 너무 오랫동안 일체화돼서 움직여 왔었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해서 새로운 전망을 가져나가는 데는 현재적으로는 약간 좀 아직은 좀 어렵다. 근데 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있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지금 혁신의 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활동을 하세요. 실질적으로 부모 참여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아이들 어린이집 교사, 그 아마라고 저희 표현하는데 아빠, 엄마의 합친말입니다. 아마라고 해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나들이도 가고 아이들 돌보는 것도 같이 하고요. 집수리를 한다거나 이런 일도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김장을 한다거나 뭐 이런 활동도 같이 많이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육, 회의 뭐 이런 거는 기본으로 하는 거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 작은 모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있어서 아이들의 생활을 부모들이 굉장히 잘 알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고민들도 나누는 시간들이 있고요. 그리고 위에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거의 만나지 못하는 슬픈 현실이라서인데 항상 이렇게 잘 놉니다. 같이 모여서 목고지도 가고 같이 맨날 같이 여행도 다니고 같이 뒤풀이도 많이 하고 술집에서 동네 술집에서 모여서 동네 술집을 살찌우기도 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끊임없는 모임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다. 근데 이 모임이 많다라고 하는 것에는 언제나 양가적인 게 있는 거죠. 한편에서는 아이의 생활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친구로 만날 수 있고 이웃으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감각들이 키워가고 그런 게 몸에 배고 그다음에 교육을 받으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이해해 가는 것은 참 좋은데 굉장히 다들 바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도 해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회의도 해야 되는 또 조합 활동까지 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점점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재밌는 건 조합을 만들 당시에는 정말 열성적으로 한 2, 3년간은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언제나 그렇듯이 창업 세대가 아닌 새로 들어와서 그걸 이용하는 세대들은 항상 그런 딜레마에 빠지죠. 그런 것들이 좀 강해서 이게 기간이 가면 갈수록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으면서도 일상적인 갈등과 질문들, 그다음에 고민들이 항상 똑같은 고민들을 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일상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이 중요하죠. 일하는 사람들, 사업체의 교사들이 어린이집의 내용들을 그대로 담보해가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부모 만족도라고 하는 것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또한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교사들이 교사회를 중심으로 협력해서 교육활동과 아이들을 돌보는 활동과 이런 것들을 진행한다는 것들이 운영 방식에서 아주 독특한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공동체적인 돌봄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또 잘하는 곳과 잘 못하는 곳들이 또 있어요. 어린이집 간의 편차들도 있고. 그래서 교사 교육 문제, 부모 교육 문제, 조합 교육 문제 이런 것들이 저희 법인이나 연합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제일 중요한 사업으로 놓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최근에는 이 결사체와 사업체가 분리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 두 개의 조직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결사체인 협동조합은 사업체의 이용자인 부모나 교사들보다 훨씬 큰 조직이고 더 많은 것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부모들은 참여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있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에 한 40년 동안의 공동육아 운동이 그 보육이나 교육 문제, 아동 돌봄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거예요. 이 사회 전체를 놓고 보면. 이거 쭉 얘기 드렸지만, 그래서 그동안 놀이 중심으로 아이를 키워야 된다라고 계속 해왔었던 저희의 실천이 이제는 받아들여져서 2019년도에 아이들의 교육과정이 유아기 교육과정이 누리과정이라고 국정과정이 있거든요. 교육과정이 있는데 그게 놀이 중심 교육과정으로 개편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늘 바깥에 나가서 나들이를 다니고 자연숲속에서 생태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는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때가 됐고요. 그리고 아동 돌봄도 다 함께 돌봄 센터라고 하는 이런 보편적인 돌봄 기관들이 생겨나게 되는 시기에 왔죠. 저희는 이것이 나름대로 우리가 노력한 성과이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호응한 성과이고 참 좋은 방향이다라고 다 동의를 하는데 다들 그 동시에 뭐 잘 느끼시겠지만 그동안에 해왔었던 것들에는 차별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던 거예요. 그리고 차별성이 있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우리만 하고 있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도 그걸 해왔던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고 제도화되고 누구나 하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협동조합형 어린이집에는 이 과도한 참여 문제만 막 부각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다른 교육이라든가 생활의 다름보다는 이 혁신성이 혁신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는 이 제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혁신이 제도화될 때 그동안에 해왔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나 의미와 존재는 어느샌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딜레마가 현재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이 문을 닫는 경우도 좀 많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조합에서는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충원 문제가 제일 큰 이슈예요. 그리고 이 부모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에 와서 예전에 저희 같은 경우 아이를 둘, 셋 낳고 막 이럴 때는 한 10년, 15년씩 이 조합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선배들이 이걸 이끌어가고 마을도 만드는 걸 같이 보여주고 이러는 게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다 단절돼서 한 3, 4년 정도 조합의 조합원으로 있다가 그만두는 뭐 이런 짧아지게 되는 그러니까 경험도 짧아지니까 운영의 질은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고 전승이 좀 어려워지는 문제도 발생하고 그것을 결정타를 둔 게 이 코로나였죠. 만나질 못하니까 어린이집 아이들도 보내지 못하고. 근데 요즘 최근 들어서 코로나가 이제 2년차 들어오잖아요. 2년차 들어오면서 굉장히 특이한 현상 하나를 발견하고 있어요. 뭐냐면 코로나 그 첫 번째 코로나 시기 앞시기에는 다들 이게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으니까 만나지 못해도 조만간 만나겠지라고 하는 게 있었고 참여에 대한 다시 힘겨움을 중심으로 그 이전에 생각해왔기 때문에 별 고민이 없었어요. 때로는 뭐 좋아하기도 했었어요. 이제 우리 안 만나도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리고
어린이집에 그 부업에 열심히신 분들이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집에서 아이를 많이 보는 거였죠. 근데 이게 1년이 쭉 가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안 만나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기 위해서 함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함께 아이를 키우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성에 대한 부분, 어떻게 참여할까, 어떻게 만날까에 대한 질문이 작년 하반기에 엄청나게 일어나기 시작을 해서 저희도 교육이 엄청나게 불려갔어요. 어떻게 하면 공동육아 참여 공동체를 만들까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안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대면, 비대면 모두를 통합해서 어떻게 함께 공동체를 유지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도 공동육아를 하는 곳들이 생기는데 그런 곳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이것의 주인이구나라고 하는 의식이 명확한 거죠. 조합형의 경우에는. 이게 큰 차이구나라고 하는 걸 새롭게 발견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오히려. 그래서 그 이전에는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오히려 조합형은 오히려 위기 아니냐라고 하는 고민까지도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조합형이야말로 모든 내용을 내 안에서 함축하고 있고 이것을 더 잘 실천할 수 있는 조직이고 언제나 이 회복 탄력성이 좋은 조직이다. 그리고 주체성이 강한 조직이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현재 혁신의 과제로 삼고서 새로운 움직임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비전에 대한 고민 뭐 이런 전망에 대한 고민에 이어서 이제 작년에는 조직을 재구성하자, 혁신적으로 재구성하자라고 하는 고민들이 집중됐고 이런 주제들에 관한 내부 논의를 TF를 구성해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즐겁게 조합을 해서 즐겁게 생활할까? 새로운 변화에 어떻게 유연하게 적응해 가면서 또 협동해 갈까? 개방적으로 어떻게 운영해 볼까? 더 확장성을 어떻게 가져갈까? 사회성을 어떻게 가져갈까? 이런 고민들이 있고 내부적인 개혁의 과제들 같은 것도 정리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해는 본격적으로 각 편 조직들하고 논의하고 있는 공론장이 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확장해 가고 있는데 그 일을 사단법인하고 연합회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연합회 얘기를 하면은 연합회는 만들어진 지는 얼마 안 됐고요. 그렇긴 하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준비해온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상하시겠지만 그래서 사단법인과 연합회의 관계 설정이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모든 회원들은 사단법인의 회원으로 돼 있고 회비를 사단법인에 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연합회를 후원하는 방식으로 조직 관계를 맺었어요. 왜냐하면 사단법인의 운동성을 충분히 동의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이용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오신 조합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운동에 대한 제한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하지 않고 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고 오신 분들은 난 연합회만 가입하겠어라고 하는 움직임까지도 있기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 그리고 많은 경우 이런 모태 조직과 연합회나 이렇게 그 당사자 조직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 것이냐 라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운동 조직과 당사자 조직이 완전히 분리될 경우에 당사자 조직만 이것이 운동성을 잃어버린 이기적인 조직이 될 가능성도 생긴다라는 위험성을 사실 미리 좀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연결할까라고 하는 면에서 이념과 철학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사단법인이 그다음에 이 조합형의 활성화와 제도와 정책화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연합회가라고 하는 방향으로 역할 분담을 하고요. 사실 인력 문제가 언제나 있기 때문에 사무국은 함께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는 뭐 사회적 협동, 공동육아 사회적 협동제의 활성화, 그다음에 정부에 대한 정책 교섭력,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는 협동조합계에서의 파트너십, 그다음에 공동육아 운동의 당사자 조직이라고 하는 면에서의 정책 사업들이 한 축에 진행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혁신적 과제, 조합의 혁신적 과제와 어떻게 지속 가능할 것이냐를 함께 고민하고 교육하고 논의하고 필요한 일들을 추진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분야의 그 사회적 협동조합을 확산하는 활동을 사회적 기업
진흥원하고 같이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연대 사업들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적인 전망은 아직은 출발 조직이라서 정책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하는 것들이 제 내부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정책 제안력을 높일 것이냐가 꾸준한 고민입니다. 사실 이 정책 제안을 한다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런 고민들이 있고요. 이런 많은 것들을 함께 해나가는 대안 조직으로서 어떻게 위치를 잡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 문제까지 포함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좀 길게 했나요? 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좋은 발표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동묘 협동조합이 지향하는 가치, 그리고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힘든 여정들, 이제 그것이 또 제도 속으로 흡수가 되면서 생기는 문제들과 혁신의 고민들, 연합회를 만드는 과정까지 다 들려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이가람 박사님께서 토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가람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 경제 연구자로서 그리고 협동조합 학회에서 이제 연구위원으로서 오늘 이제 토론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사실 이제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삶의 필요를 공동의 방식으로 해결한다라고 하는 게 저희 오늘 이제 협동조합 정체성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그 삶의 필요라고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금 사회적으로도 엮여 있는 부분이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아이를 둘 기르고 있는 입장에서 개인적인 삶의 필요하고도 굉장히 엮여 있는 부분이 이 공동육아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활동이었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이경란 회장님께서 조직 차원에서 협동조합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말씀을 해주셨다면 사실 제가 이제 토론을 통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하고 제기를 드리고 싶은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 협동조합 조직 차원에서의 정체성 그리고 그 미션 어떤 사회 이슈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혁신이라고 표현해 주셨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삶의 영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개개인의 어떤 이슈들하고 어떻게 접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극히 좀 개인적인 관점 혹은 그 협동조합 조합원이 아닌 입장에서의 일반적으로 흔히 얘기하는 이 공동육아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로 여겨지는 작게는 여성이라고 한정이 그동안은 되어 있었지만 저는 이게 사실은 더 넓게 봤을 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족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졌고 그렇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사실은 양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양육을 부담해야 되는 사회 구성원이라고 좀 더 일반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 돌봄이나 육아, 아이를 돌본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게 돌봄이라는 두 글자로 정의가 되지만 한 인간 존재의 성장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함께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적으로 지금 협동조합에서 설정하고 있는 이 아동과 아동의 양육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 그다음 협동조합 내에서 이제 그 역할을 함께 지고 가는 존재로서의 조합원이기도 하고 교사이시기도 한 분들, 이 트라이앵글이 더 넓게 봤을 때 사회적 돌봄이라고 하는 데서 사실은 제도나 시스템의 문제하고도 어떻게 엮여 있는지를 굉장히 좀 잘 보여주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경란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신 걸 통해서 저 스스로 또 이제 끄덕끄덕하면서 굉장히 많이 메모하고 또 배운 부분들도 있고 여전히 개인적으로 공동 육아 방식을 꿈꾸었으나 현실적으로 물론 공동 육아를 하고는 있죠. 근데 가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한 사람의 입장에서 조금 이런 문제들을 제기를 같이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이 돌봄 노동의 부담이라고 하는 게 가정 내에서 기존의 양육의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중심으로 굉장히 좀 쏠려 있는 문제. 그나마 그것이 가족 안에서 해결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지금 이경란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회적 돌봄이라고 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어느 정도 진전을 보였음에도 사실은 이 사회 위기 앞에서 다시 뭔가 유턴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좀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사실 뭐 굳이 제가 일일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거죠. 특히 아동의 그 돌봄이라든지 돌봄을 전담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한국에서 이 돌봄의 문제에 대해서 특히 아이 돌봄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더 한편으로 공공성을 강화한 접근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왜 발생하느냐와 관련해 가지고도 여러 가지 조금 뭐 성찰도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개선도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런 것들에 좀 더 실질적이고 그런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으면서도 흔히 얘기하는 이 그 협동조합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에서의 그 함께라고 하는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최근에 해법으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립유치원 문제가 생겨난 그곳에서 이 사립유치원의 흔히 인제 뭐 가해 피해 프레임으로 봤을 때 피해 학부모다라고 하는 분들이 인제 자발적으로 협동조합형 유치원을 세우신 경우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다른 협동조합형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들도 사실은 그러한 문제, 어떤 돌봄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게 이분들에게 공동의 삶의 필요라고 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인제 부각이 되고 부상이 되었을 때 인제 그런 것들이 협동조합적인 방식이라고 하는 것과 접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충분한 기반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 유경란 회장님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는 공동육아 사회적 협동조합의 활동이라고 하는 게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돌봄의 필요성 그리고 그것을 인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일단 삶에서 발생하게 되는 공통의 필요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아이를 돌보는 것이 산업화 이후에 더 인제 좀 더 어떻게 보면 사적 영역인 것, 사사로운 혹은 가족의 영역 안에서 해결돼야 되는 것으로 굉장히 쪼끔 많이 좁아지고 있는 분위기를 많이 체감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돌봄에 대한 목소리는 많이 있는 상황이고 그런 사회적 돌봄의 형태가 어떻게 있을 것인가를 사실은 여러 가지 유형의 공동육아라고 하는 모델들이 보여줘 왔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협동조합 정체성이라고 하는 오늘 이 그 포럼의 큰 프레임에서 봤을 때도 사실은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조직이 왜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데 있어서 그 문제를 단순히 결사체로서 '함께 해결하자.'라고 뜻만 모으는 데서 되는 게 아니라 공동의 사업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사업이라고 하는 게 물론 경제적인 의미에서의 사업도 있겠지만 '함께 이를 도모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업의 범위 안에 넓은 의미에서 포함이 된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사실은 공동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체, 사업 조직으로서 활동한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게 비공식적인 차원에서의 활동이 아니라 공식화된 그런 법적인 옷을 입고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뭐 협동조합이 삶의 필요와 만난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삶의 필요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왜 저희가 손에 잡히는 혹은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모델 면에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협동조합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함께 뭔가를 한다고 하는 것이 그 최근에 특히 협동조합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가치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질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했을 때도 아동의 성장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 주제로 삼아서 관련된 이해관계자 이렇게 보면은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관련되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주체들이 함께 모여서 이루어내는 과정이다라는 부분에서 분명한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이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 결정하는 돌봄 체계다라는 그 표현을 인제 저도 공동육아 쪽에 관심을 가지고 막 보다가 굉장히 좀 마음에 확 왔던 말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인제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서도 사실은 그 모든 아이가
모두의 아이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하고도 조금 연결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 그러니까 내 아이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이들이라고 하는 존재 전반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런 개별화된 관심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관심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사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많은 정책들이 나오고 보육이든 교육이든 여러 관점들이 제기가 되지만, 아동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 속에서도 사실은 그 의사결정 과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일이 실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말 아이 스스로의 주체성에 대해서 어느 만큼 좀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른 시기에서부터 그거를 좀 해오셨던 걸 보면서 계속해서 조금 한편으로 아이가 생긴 이후에는 더더욱이 부럽기도 하고 저렇게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산업화된 사회에서 특히 뭐그 경제 활동의 이제 뭐 주력 활동이 연령대라고 하는 그 청장년기 노동의 시간하고 동시에 발생하게 되는 돌봄의 시간 차이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있어서 시장의 방식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아까 앞에 말씀하셨던 뭔가 공장식 방식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흔히 얘기하는 기관의 방식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와 협동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연결하는 데서 사실은 어떤 삶의 영역에서 협동조합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굉장히 큰 의미를 좀 보여주셨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인제 그 어느 엄마의 어려움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지금 이경란 회장님 말씀해 주신 부분이 사실은 이 협동조합 차원에서의 어떤 혁신이라든지 이 달라진 어떤 사회 맥락 속에서의 어떤 위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막상 아이가 생기고 그러니까 그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개인으로서 내 아이를 공동 육아의 방식으로 협동조합에 참여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아이와 함께 뭔가를 해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부딪히게 되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게 사실은 물론 뭐 개인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제 또래의 주변에 아이를 기르거나 뭐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조금 이제 공감을 했던 그런 부분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그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아직 협동조합이라든지 공동육아 방식이 생각만큼 이게 많이 알려져 있진 않구나라고 하는 데서 개인적으로 좀 깜짝 놀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특히 가족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어쨌거나 전적으로 아이 양육을 뭐 할 수 없고 낮 시간에 이제 뭐 활동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에서는 그 부양육을 담당해 주시는 분들하고 합의도 이루어져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데서 어쨌거나 익숙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가족을 중심으로 육아를 생각하다 보니까 가족 바깥에 있는 거는 사실은 어떤 그 공동육아 협동조합의 방식이건 아니면 기관의 방식이건 남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로 묶이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부분들도 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공동육아 혹은 이 협동의 방식으로 아이를 기르는 것에 대해서 문화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경험하게 되는 장벽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전환이나 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역에서 관심 있는 사람이나 자원을 찾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예전에 지금 역사 쭉 말씀해 주셨지만 마을이라고 하는 단위 혹은 이제 공동체에서 어떤 형태로든 공동의 일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모여서 으쌰으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화를 할 수 있고 그게 협동조합이 되었던 경로가 약간 조금 선배 세대에서의 경로라고 한다면, 지금은 사실은 굉장히 다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조직화, 그러니까 어떤 그 공동으로 모으는 것 자체가 일이 되는 시대이고, 이 일을 특히 육아와 보육의 단계에서 해야 되는 게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 중에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유치원 중에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가 메인 관심인 양육자들끼리 모여서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도모한다라고 하는 게 개인적인 바쁨과 더불어서 사실은 굉장한 품을 또 들이는 일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최근에 사실은 뭐 직장 내 공동육아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파트 단위에서 공동육아를 하시는 경우들도 이제 좀 눈여겨보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 공통의 기반이 마련되는 것,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조금 고민들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제 그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조직을 중심으로 인제 발표해 주신 것들에서 사실은 이 사회적 협동조합 방식으로 이 공동육아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의 사업을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아마 내부적으로도 계속 고민하고 계신 부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협동조합 정체성과 그 유지와 관련해서 함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하나는 멤버십과 관련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삶의 필요가 변화하게 되고, 그게 조직 차원에서 물론 이제 흡수되어서 그게 해결이 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왜 멤버십이 3-4 년에 한 번씩 바뀐다라고 하는 것도 조금 같이 가는 게 아닌가라고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있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사실은 다중이해자 협동조합의 거버넌스라고 하는 게 갖는 어려움이 워낙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아이돌봄이라고 하는 것을 둘러싼 이제 그 사회 생태계라고 하는 이 영역 안에서 협동조합의 관계성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돌봄이라고 하는 게 여전히 좀 젠더 편향적으로 다루어지는 부분이 있고, 특히 그게 인제 뭐 가족의 바운더리를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들이라고 하는 것들, 이 문화적인 어떤 그 장벽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넘을 것인가와 함께,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최근에 이 공공성, 그러니까 돌봄의 사회적 돌봄, 돌봄의 공공성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립에서 국공립 중심으로 정책이 전반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거를 좀 느끼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었을 때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이 그 공동육아 혹은 협동조합 방식이라고 하는 것도 국가가 직접 하겠다는 관점에서 봤을 땐 여전히 민간의 영역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도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단계, 그러니까 그 생애 초기 단계에서 이 공동육아를 통해서 협동조합을 경험한 아이들이 학교나 그 이후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 협동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라고 하는 걸 경험할 가능성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게 사실 된다면 저희가 늘 이야기하는 사회적 경제가 조금 더 생활에 가까운 세대가 자라날 수 있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아마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몇 가지 질문도 조금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경란 회장님께서 먼저 이가람 박사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은 사실 지금 많지가 않아요. 네. 53분이어가지고 한 5분 정도 안에 답을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현실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최근에 부모들이 갖고 계신 그 이가람 스님 또한 갖고 계셨던 주변에 공동육아를 생각해 봤으나 너무 장벽이 높더라라고, 장벽이 너무 여러 가지 층층이로 있었던 상황인데, 뭐 저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도 있는 거고, 근데 실질적으로 한 30년 동안 해왔으나 공동육아를 알리거나 그것이 뭐 다양한 방식으로 제도화되긴 했지만 아시는 분들 별로 없고, 사실 협동조합을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디에서나. 그런 상황에서 사실 아직은 소수다. 그리고 혁신성을 앞으로 끌고 갈 존재다라고 하는 위치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얘기를 좀 여러 가지를 엮어서 말씀드리면은, 제도 자체가 그 사립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향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추진해 왔었던 일이에요. 보육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성을 가진 거고 사회적으로 진행돼야 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되는 것이다 원래. 그렇기 때문에 국공립 중심으로 기본 틀이 잡히고 거기에 민간이 결합되는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에 대해 동의를 했었고, 그것에 저희도 함께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일정한 수준에 된 거예요. 이제는 벌써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이제는 진정하게 그 안에서 어떻게 공동체성을 획득하고 어떻게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에 대한 문제가 고민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지금 다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전히 이 협동조합형이라고 하는 것이 모델이 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나가줘야 되는 부분인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지점에 와 있다. 전체적으로. 그것은 동시에 한편으로 아이들도 계속 성장해 온 30년이잖아요. 아이들이 성장해 온 30년 동안 어떤 사람들은 어린이집까지만 하고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초등기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대안학교까지 해서 고등기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이 과정을 거쳐서 동네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뭐 이렇게 굉장히 보통 한 세대가 돼서 아이를 낳아서 어린이집에 보내는 친구들도 생기고 어린이집 교사로 활동하는 친구들도 생기고 이런 굉장히 한 세대가 굴러가고 있다라고 지금 보이는 시점인데 여기서 보면 아이들을 이렇게 제 경험도 그랬어요. 어린이집하고 끝나니까 애들 도대체 초등기 어떻게 하지 고민해서 방과후 만들고 뭐 거기에서 더 간 사람들 그래서 마을학교 만들고 또 어떤 사람들은 대안학교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만들어 왔었던 게 성미산 마을입니다. 제 경험인데 그거는 이제 필요하니까 계속 만들어 왔던 거죠. 그게 공동육아에서 하나의 모델이 되고 있어요. 필요하면 만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또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경험을 이어가고 그저 아이들만이 아니라 어른들의 삶도 협동조합적으로 살아보자라고 해서 뭐 생협도 만들고 이런 많은 케이스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그런 실전들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생애 과정 전체에 걸친 어떻게 삶의 공동체성을 회복할 것이냐 그리고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를 기반으로 한 이런 조직들의 생태계를 지어가면서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모델도 사실은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고 어려운 이유는 사실 사람들의 정서도 많이 변한 것도 있고요. 아이를 적게 낳는 것도 이유가 있고요.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고민은 보편적인 공동육아 수준의 내용들을 아이들 중심으로 한 내용들을 국공립 수준, 공동육아 국공립 수준에서로 끌어올리는 것이 1차 목표. 어디 사회적으로 전체로 본다면은 그러고 공동육아 협동조합은 수를 그렇게 많이 늘려야 될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 오히려 이렇게 여기 모이신 분처럼 협동조합에 관심이 있거나 사회적 경제 활동을 하시거나 마을 공동체 운동을 하시거나 하는 이런 친연성이 강한 또 생협조합원이거나 하시는 분들의 아이들이 모두 다 공동육아 협동조합으로 모이기만 한다면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도 요즘 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 방향으로 집중해야 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오히려 새로운 혁신의 거점으로서 지역의 협동적 지역사회를 만드는 거점으로서의 공동육아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방향에 대한 고민들을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아지기는 어렵고 오히려 그러려면 아이를 키우는 문제에 한정돼서는 오히려 국공립 공동육아 쪽으로 아이를 보내는 것도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라서 그동안 저희가 해왔던 방향이기도 하고요. 모두의 아이들이라는 측면에서. 근데 이제 조합이 가고 있는 미션은 달라지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만 일단 얘기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이경란 박사님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과 연관해가지고 김희영 선생님이 올려주신 질문이 아까 이 내용 본문 중에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혁신적인 프로그램들, 공동육아가 그동안에 추구했던 또 실험했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제도화되는 거죠. 국공립 어린이집 프로그램으로 반영이 되면서 이제 표현하신 내용이 혁신이 제도화될 때 혁신이 사라진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 안에 아마 부모들의 참여라든가 이런 거버넌스 문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혁신이 사라진다라고 하신 그 의미가 뭔지 이렇게 이제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국가 예산이 들어가고 협동조합식으로 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으면 되게 좋아 보이는데 그때 반대급부로 사라지는 혁신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하시는 건지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하는 항목이에요. 이게 저희도 계속해서 이것을 추진해 왔었던 주체거든요. 그러니까 국공립 사회적 협동조합 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협동조합이 아니어도 공동육아를 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려가는 일, 그 모델을 만드는 일, 그다음에 유치원의 모델을 만드는 일, 뭐 이런 것들 모두 다 이제 계속 해왔고 그런 것들이 예산이 들어가면서 늘어나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국공립도 이제 좋아지고 하는 그런 과정들은 저는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돼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주제고요. 근데 혁신의 수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혁신의 수준에서는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도화되고 있는 틀에서 사실 프레임이 바뀌는 정도예요. 그다음에 큰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제한되는 수준이 현재 수준입니다. 사실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각의 그 어린이집이나 요즘에는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많은 실제 아이들이 생활하는 현장에서의 문화나 실제로 교육 과정이나 부모들의 참여 수준이나 교사들의 인식 수준은 아직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틀 안에 이제 넣어놓은 거죠. 현재 수준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모양이나 쓰는 언어가 동일해져 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동일해져 버렸을 때 여기서 더 나가야 되는데 더 나아가는 언어와 새롭게 표현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아직 공동육아에서도 충분하게 정리되고 있지 못하는 거죠. 새로운 언어가 필요해지고 새로운 방향과 드러내는 게 필요해져서 다음 단계로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그 모티브들을 잡아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막혀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제도는 언어만 가져가고 프레임만 가져간 상태에서 내용은 없는데 다 똑같은 것처럼 인식돼 버리는 이 현실이 바로 혁신이 때로는 오히려 더 나가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는 고민인 거죠.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부분은 엄청나게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에요. 보육 파트는. 저는 뭐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도 엄청 많이 움직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어지는 질문이 사실 내용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무늬만 공동육아 협동조합 달고 있는 어린이집이 생기는 거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바꿔낼 수 있게 무늬만 협동조합인 공동육아 협동조합인 어린이집을 실제로 원래 공동육아 협동조합 운동이 추구했던 그런 사회적 가치, 이런 가치가 반영될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 바꿔나가는 작업들,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그렇게 공동육아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차원이나 아니면 사단법인 공공기구 차원에서 이런 노력들을 좀 진행하신 사례가 있는지, 그런 게 있다면은 좀 들려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의료사협하고 비슷한 케이스라고 좀 이해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의료사협을 하시는 분들은. 의료사협이 생협에서 사협으로 전환할 때 이유가 있었잖아요. 사무장, 사이비 의료생협에 문제가 발생을 했었던 것처럼 영유아 보육벌사 등의 어린이집이 부모가 참여하는 조합형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형태로 되어 있을 당시, 아직 협동조합 기본법 이전이죠. 협동조합 기본법 이전에는 조합형이에요. 이건 민법상 조직이죠. 하지만 부모가 참여하고 부모가 운영하는 조합형의 조직을 갖고 있는 것이어서 그 초기에는 저희 공동육아 공동체 교육 회원 조직이 모두 다 이 유형으로 전환이 됐어요. 맨 처음에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매뉴얼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자료도 내고 이제 이러는 과정에선 이것만 보고 조합을 만드시는 분들도 생겨나기 시작을 했죠. 제도 속으로는 다 부모협동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진행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운영 방식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데 같은 경우. 그래서 심지어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도 부모협동 내부에서 분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가 나올 정도로 질의 차이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쪽도 사실은 일반 민간 어린이집에 비하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도상으로 체크해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거지 생활엔 큰 문제는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 공공성들을 좀 높여나가는 협동조합 조직이라고 하는 걸로 이것을 어떻게 안정화하고 이 논의 그래서 이제 협동조합 기본법이 생기면서 그러면 이걸 계기로 해서 공동육아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것은 사실은 되게 부담이 늘어나는 거예요. 부모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행정 업무도 늘어나고 뭐 회계도 복식부기로 써야 되고 하는 굉장히 많은 공시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총회를 하고 나서도 다 뭐 엄청난 서류 작업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바뀌잖아요. 그런 부담감을 감당하고서라도 우리 조직이 바뀌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는 것은 굉장히 큰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꾸 운영이 잘 안 되는 데는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과정 자체가 공동육아 사회적 협동조합의 공공성을 다시 확인하고
우리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과 내부의 전환을 염두에 두는 걸로 추진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협으로 전부가 빨리 가지 않은 이유도 이제 그래서 그랬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내부 논의도 충분히 했어야 됐고요. 그래서 세 부류로 나뉘어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부모협동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희 회원 조직이 아닌 부모협동이 한 축이 있고요. 저희 회원들 중에서도 사협이 아닌 곳이 있고 또 사협으로 전환한 곳이 있고 뭐 이제 사협 안에서도 뭐 방과후도 있고 여러 가지 구분이 있지만 크게 범주는 그렇게 나뉘어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 자체가 이런 전환과 혁신의 방식이었던 거죠, 저희로서는.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논의가 사실 하다 보면은 사실 사협으로 전환하는 것은 이런 제안들을 쉽게 받아들여요. 본인들의 고민들이 잘 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공존의 변화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액션의 사례가 있었는지 방금 말씀드린 그 사회적 협동조합 전환 케이스가 있고 그래서 연합회를 만든 것도 이 액션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이것을 연대를 통해서 이걸 더 확장시키자라는 거기도 하고요. 기준을 쭉 만든 거죠. 그래서 공동육아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기본 매뉴얼도 만들고 최근에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냥 이것이 고립되어 있는 하나의 사협으로서만 존재해서는 정말 쉽게 무너지는 경향성들을 보이더라고요. 그 눈을 계속해서 바깥으로 돌릴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의 성장 다음 단계, 아니면 지역사회, 아니면은 내가 참여하고 있는 나의 삶을 다른 방식으로 뭐 협동적 삶으로 이제 협동조합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거나 하는 일이 벌어지는 조직은 굉장히 확장성과 공공성이 높아지는 걸 보여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 아까 마을로 연결되는 사례들을 계속해서 알려나가고 그런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얘기하고 내부 논의를 하는 것도 뭐 이런 액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공동육아는 그 법이 만들어지기 훨씬 이전부터 민간의 자율적인 영역에서 출발을 했고 또 ICA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어떤 근로가 아니라 그냥 이 사람들의 어떤 실천 속에 그대로 다 고스란히 다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제도화되면서 나타나는 어떤 부작용들, 조직 내적으로 또 어떤 외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계속 풀어나가면서 계속 이 정체성에 대한 고민들은 꾸준히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주신 이경란 회장님, 그리고 토론해주신 이가람 박사님, 그리고 이렇게 토론문을 또 올려주신, 채팅창에 토론 내용을 올려주신 참여자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앞으로 공동육아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가 공동육아 사회적 협동조합들과 함께 협동조합 정체성을 실어나가는 과정들을 꾸준히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